안녕하세요, 장석호입니다. 네. 1996년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구미에서 LG 반도체 공장 1라인을 구축할 때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로 투입돼서 1년 6개월 구미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경성북도와 제 인생의 교차점은 1년 6개월 구미, 그것이 전부인데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여기 왔습니다. 안동 땅은 처음이고요.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했고 공장 자동화 쪽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컨설턴트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학교에 온 지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필드에 있었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 그 필드에 있었을 때 주제가 조직의 혁신입니다. 기업의 혁신.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하면서 갖고 있는 기술의 잠재력으로 어떠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쪽의 사례가 좀 많아서 조금 낯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설명하기 쉬워서 그쪽을 사례를 해서 이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리란 좋지 못한 변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혁신은 좋은 변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는 있는 것에서 기능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혁신이라기보다는 관리에 가깝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일종인 것이죠. 혁신은 리부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리부트는 컴퓨터 껐다 다시 켜는 겁니다. 근데 이 용어는 원래 영화에서 시리즈물이 쭉 나갈 때 전작이 갖고 있는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을 그대로 둔 채 스토리텔링만 확 점핑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리부트라고 하는 혁신의 방법인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혁신은 본인이 쭉 오랫동안 해왔던 본인의 골격과 뼈대를 버리고 갑자기 새로운 지경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혁신을 할 때 참 위험합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의 뼈대 위에서 다시 한번 껐다 키는 리부팅에 대한 혁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님이 쓴 책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00년 이스터 모닝, 부활절 아침입니다. 뉴욕 5번가. 여기 보이는 이 많은 행렬 중에 빨갛게 표시된 저거 하나가 포드 자동차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마차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1913년 똑같이
부활절 아침 뉴욕 5번가 거리인데 여기 있는 이 모든 행렬은 전부 포드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던 말, 2마리가 끄는 말, 4마리가 끄는 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자동차로 바뀌는데 불과 10여 년 걸렸습니다. 언제요? 100년 전에. 기술의 속도와 변화는 지금만 빠른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빨랐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냈었습니다. 똑같은 2018년 지금의 뉴욕 5번가 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거리에 있는 모든 차들은 다 사람이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저 차들이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율주행 자동차로 다 바뀌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어떤 레포트에는 2022년이라고 나오고 어떤 레포트에는 2025년이라고 나와요. 이 시간 안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주차 공간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차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놨을 때 90%가 서 있어요. 밤새 집에 있다가 출근할 때 움직였다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있다가 퇴근할 때 움직여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0%가 서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태우고 옮겨주고 또 누가 부르면 또 가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그 90%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엄청난 공간의 효율화가 생깁니다. 2번째는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트래픽 재밍과 공회전이 일어나는 원인은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뀌면 차가 움직일 때 신호줄을 앞에 있던 1번 차가 움직이면 그걸 보고 2번 차가 또 사람이 하기 때문에 3번 차가 움직이고 5번 차가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면 신호가 바뀌면 1번 차와 3번 차와 5번 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과 시간의 효율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면 모건 스탠리 레포트에 의하면 주류 제조회사 주식을 사라. 주가가 오를 것이다. 지금 술 소비량의 30% 이상은 차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술을 엄청 먹겠죠. 심지어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도 먹겠죠. 사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스티치픽스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전 세계 쇼핑몰은 10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업가치 창업 5년 만에 5조. 다른 게 뭐냐? 딱 하나예요. 인공지능으로 고객이 원하는 옷을 추천해줘요.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 MBA 과정을 다니던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공부하기 바쁜데 인터넷에서 옷을 고르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좀 살려고 하니까 더 싼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사이트 가서 또 검색하다가 의사결정을 못하고 계속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옷을 못 샀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나를 위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옷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추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기존에 있는 모든 홈쇼핑 사이트를 이긴 거죠. 이런 쇼핑을 큐레이티드 리테일, 큐레이티드 쇼핑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동영상에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했는데 증기기관이 도래되면서 우리가 해결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멀리 있는 데를 빨리 갈 수 있게 됐어요. 공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 공간에는 사이간자가 있습니다. 갭. 한계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2번째는 전기의 발명인데 전기가 발명되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해가 떨어지면 일을 못했는데 밤낮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시간에 대한 갭이 없어졌어요. 저기도 사이간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뭐냐? 인터넷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에도 사이간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공간, 시간, 인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럼 뭐냐? 이 인터넷이 모든 사물에 들어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요.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 IoT. 그래서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접점이 수없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올라와요. 빅데이터.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죠. 그 쌓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해야 돼요. 그걸 뭐가요? 인공지능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세 가지예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인간의 뇌와 같이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블록체인이 보안을 유지하고 요것이 자동차에 올라가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이 로봇에 올라가면 인공지능 로봇. 이것이 드론에 올라가면 알아서 배달하는 인공지능 드론. 이것이 도시 전체에 깔리면 이것을 스마트 시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 가지의 핵심이 인간의 뇌와 같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것이 여러 가지 주변 산업 분야와 융합을 일으키면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세 가지가 곱하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갭이 사라지는 효과가. 그래서 작년에 YTN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10편의 시리즈물이 나왔어요. 여기에 사물 인터넷을 출발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각 편당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45분짜리입니다. 문과생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재밌고 쉽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어려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치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사례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폭발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낸 사람이 누구냐? 문과생이에요. 공돌이가 아니에요. 문과생이 4차 산업혁명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어디로 찍어야 이게 넘어갈까요? 네. 자, 4차 산업혁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중국의 우버인데 2012년에 창업했는데 6년 됐죠. 기업 가치 54조. 여기 메이투안 텐팅이라고 하는 이 배달 앱인데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건데 32조, 12조, 3조. 무슨 회사가 만든 지 10년도 안 됐는데 몇 조를 해요. 과거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평생 30년, 50년을 해서 100억을 넘기면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30대 젊은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창업을 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업 가치 몇 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냐?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한 잠재력의 효과예요. 이런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는 1조가 넘지만 아직 상장을 안 한 투자하기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200 몇 개가 있고 탑 10은 다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시장이 커서. 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 데까지 기업 가치가 1조를 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인데 평균 6년이고 중국은 4년이에요. 평균이 그래요. 빠른 거는 2년 만에 넘어요.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저런 폭발적인 성과를 내는 이 모델은 뭐가 과거와 다르냐? 그 과거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예요. 카이스트 이민아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공감이 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리얼월드예요. 여기는 물질이 존재하고 소유하고 자원이 있어요. 리얼월드예요. 근데 이 리얼월드를 오른쪽에 버추얼월드로 복사를 시켜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디지털 트윈스라고 그래요. 디지털 쌍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얼 월드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데이터가 모여서 빅데이터로 쌓였다가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리얼 월드에 있는 나에게 개인형으로 맞춤에 최적화된 해법을 주었을 때 그 소비자가 주문해서 돈을 내요. 요 사이클입니다. 요 사이클. 여기에 보면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그대로 다 들어가죠. 여러분, 내비게이터는 리얼월드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현재 리얼월드, 도로 상황,
신호등 이게 그대로 버추얼 월드에 카피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버추얼 월드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미래에 해보지 않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가봐야 막히는지 아는데 안 가봐도 막히는 줄 알아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리얼월드를 그대로 데이터를 모아서 카피해 놓은 버추얼 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MT 한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발대가 가야 돼요. 도대체 거기가 우리 직원들이 다 수용할 만한지, 족구를 할 만한 축구장은 있는지, 근처에 매점은 있는지 가봐야 알았어요. 지금은 안 가봐도 다 알아요. 자, 이렇게 리얼 월드를 버추얼 월드로 옮겨 놓으면 시간과 비용,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로부터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디지털 트윈즈라고 그래요. 에어비앤비예요. 아까 얘기했던 MT를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인데 아이러니하게 본인은 호텔 건물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 그런데 전 세계에 그 많은 호텔 건물을 갖고 있는 힐튼과 인터넷텔 그룹에 합한 것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렌터카 회사인데 자기는 차가 한 대도 없어. 단지 리얼월드에 있는 그 각각 개인의 남들이 소유한 데이터를 버추얼 월드에 모아놓고 비어있을 때 누군가가 빌려 쓰게 도와만 줬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리얼월드를 버추얼 월드로 카피하는 거, 디지털 트윈즈에 대한 얘기예요. 가트너라고 하는 기술 예측 리포트 회사에서 2018년 핫한 탑10 테크놀로지로 인공지능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한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즈라는 게 있어요. 자, 디지털 트윈즈로 돈을 번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오늘 강의가 원래 1시간 반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준비했다가 다 버리고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중국의 후 웨이웨이라고 하는 32살 아가씨, 문과생, 신문방송학과, 기자. 이 기자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다가 전기자동차 회장님을 만나요. 이분이 야, 미국에서는 우버라고 하는 자동차 빌려주는 걸로 돈을 엄청 벌던데 중국은 자동차 같은 거 남한테 잘 안 빌려주니까 자전거로 한번 해봐. 가까운 거리, 골목골목, 막힐 때 빨리 갈 수 있는 거.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좋을지 몰라. 오케이.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료 기자 3명과 함께 4명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빌려주는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지자체에서. 연세대학교 옆에 마포구청이 있는데 거기 자전거가 있어요. 본인들이 정해놓은 구간이 딱 있어요. 거기 락이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전거를 꺼내서 열심히 타고 학교에 못 들어가. 또 어딘가에 이게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락을 하고 다시 버스 타고 학교를 가야 돼. 불편해서 누가 써먹어요? 만약에 길바닥에 집 옆에 아무데나 그런 자전거가 있다면 가서 쓰고 또 학교 가갖고 학교 건물 담벼락에 세워놓고 올라가면 끝. 이러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기존의 자전거 갖고는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혁신이 필요한데 3가지 중요한 혁신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GPS를 달아요. 지금까지 어느 자전거 제조업체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달리게 할까를 연구했지 여기에 GPS를 달 이유를 못 찾았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첫 번째 혁신은 자전거에 GPS를 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GPS가 달린 이 자전거는 어디에 있는지 앱에 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얘가 누군가가 달리고 있는지 누군가가 잠궈놨는지를 알아야 돼.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잠근 장치를 QR코드로 열고 닫고 해요. QR코드로 자동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2번째 혁신이에요. 자, 그래서 담벼락에 있는 저 자전거를 찾아가서 앱으로 찾아서 QR코드로 딱 찍고 그럼 열려요. 그때부터 타고 다니면 내비게이터가 이렇게 길을 인도해서 어딘가에 도착해서 급하게 이제 건물로 올라갈 때는 얘를 잠그고 올라가야 돼요.
안 잠그고 그냥 올라가면 요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알아서 잠그겠죠. 그러니까 잠그면 아 얘는 이제 잠겼구나. 어베일러블 하다라고 또 왼쪽에 앱에서 떠요. 이거 해준 거예요. 세 번째 혁신은 뭐냐? 세 번째 혁신은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이 보증금을 받은 게 기막힌 묘수 중에 하나였어요. 보증금이란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잃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잠시 디파짓 해놓는 거죠. 이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보증금 299위안, 약 5만 원 정도를 내면 이 앱을 받는데 나중에 해지하면 돌려줘요. 근데 그 5만 원 물론 다 쓰게 돼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 다 쓰거든요. 그리고 쓰지도 않고 저 돈이 낙전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회원이 1억 명입니다. 5만 원을 받아요. 거친 돈이 5조예요. 5조. 이 아가씨가 이 창업을 하고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3조를 넘었는데 그 사이에 텐센트라고 하는 위챗을 만든 회사에서 1조 6천억을 투자해요. 투자가 100억, 200억도 아니고 1조를 투자해요. 자, 중국에 가면 길바닥에 저 자전거가 온 동네 다 있어요. 이 자전거를 이런 저기 GPS가 달리고 이렇게 세 가지 혁신이 된 자전거를 개발하는데 1년이 걸리는데 창업을 같이 했던 동료 친구들 3명은 야 이거 미친 짓이야. 그거 다 도둑 맞을 거야. 그 길바닥에 누가 그걸 내버려둬. 이걸 누가 사용해. 하고 도망갔어요. 혼자 남아서 혼자 저걸 했고 자전거 제조회사에 가갖고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 아이디어를 줬던 전기자동차 회장님이 8억을 투자합니다. 그 8억으로 저 자전거도 직접 만들었어요. 남 뺏길 거 다 자기가 갖게 됐어요. 친구 3명은 지금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자, 이 서비스 모델이 그러면 첫 번째냐? 아니에요. 이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6개월 전에 북경대학교에서 했어요. 그 회사는 이름이 오포예요. 이 회사는 모바이크고 오포. 대학교가 북경대가 너무 넓어서 그 안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 5명의 창업한 대학생들은 북경대 학생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차마 길거리에 나올 생각은 못했어요. 학교 안은 안전하니까 학교 안에서 했어요. 보증금은 99위안 싸요. 대학생들이라서. 근데 얘가 길거리로 나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텐센트가 투자했죠. 오포도 길거리로 따라 나왔어요. 알리바바가 또 1조 5천억을 투자했어요. 결국 이 두 회사가 중국의 자전거 시장, 공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제가 2달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북경 거리고 이 왼쪽이 식당이 있고 주점이 있는 유흥가 중심가에 사람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이 자전거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 문제 심각하겠죠. 11시 넘고 12시 넘으면 저거 다 없어집니다. 다 타고 집에 가요. 네. 자, 이 공유경제 별것도 아닌데 32살 아가씨가 아이디어와 1년 만에 고생 끝에 저 정도의 가치 실현을 했어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런 비슷한 거를 자동차로 우버를 했어. 자전거로 모바이크를 했어. 미국에 킥보드를 갖고 또 그걸 했어요. 킥보드에 이제 QR코드 찍어요. 1달러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사업 3억 달러 투자 받았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자, 콜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유명한 사이트예요. 청년들 보고 창업하라 그러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모으기 힘들고 할 때 이제 대안이에요.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여기다 내면 10불을 내고 10,000원이죠. 10불을 내고 아이디어를 한 페이지에 적어서 이 사이트에 올리면 아이디어 서브미션 그 아이디어를 받아요. 그 아이디어를 받으면 이 회사는 네트워크이 친구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캐피탈리스트 뭐 이런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라서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툭 던지면 그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해주는데 전문가기 때문에 이거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 이거 너무 기술이 쉬워서 금방 따라할 것 같아. 한 줄 평으로 리젝해줘요. 그러는 사이트예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커뮤니티 큐레이션이라 그래서 프로덕트 이밸류에이션까지 가요. 이거 정말 사업화할까? 예,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디자이너, 제조사, 홈쇼핑 쇼핑 회사 다 모여서 이거 사업화 할래 말래. 이 사람들이 하자라고 결정하면 제품화를 해요. 누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누구는 디자인하고 누구는 제조하고 누구는 유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 회사가 처음에 이런 게 잘 될까 싶었어요. 잘 안 됐죠. 근데 갑자기 대박을 쳤어요. 그렇게 사업화로 진행된 어느 한 아이템이 진짜 시장에 나가서 팔았는데 그 매출이 그때 로또 복권보다 그 많은 돈이 누구한테로 갔냐?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로 돌아갔어요. 룰이 이래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30%를 먹어요. 이익에. 그리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또 30%를 먹고 콜키가 40%를 먹어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했어요. 그 한 아이디어가 로또 복권보다 더 큰 돈을 받았다라는 게 뉴스에 나가자마자 뭔 일이 일어나느냐? 개나 소나 막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불이 나게 이제 막 사이트가 활성화됐고 GE가 투자했어요. 수천억을 투자했어요. 대박. 벤처 창업의 성공 모델로 콜키닷컴이 자리막았어요. 작년 상반기에 이 회사 파산. 뉴스가 크게 났어요. 파산했어요. 왜 파산했느냐?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남한테 시켰던 거를 다 자기가 해요. 평가 지가 하고 남이 제조해주고 남이 유통해주고 남이 이렇게 했던 그 집단 지성의 원리를 왜 남 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돈 수천억이 있는데 직접 다 했어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결정에 집단 지성이 객관적으로 정교하게 평가해 주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웬만하면 하다가 파산하기 이르릅니다. 근데 이러면 제가 강의를 못할 텐데 올해 기사에 다시 부활했어요. 사장이 바뀌면서 원래의 이 사업의 본질은 남들이 평가해 주는 객관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렸어요. 제조 직접 안 하고 다 남에게 다시 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알리바바가 중소기업을 살린다가 본인의 모토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도시로 올라온 시골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사실은 게임방, PC방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들이 시골에 올라와서는 금이 환영해갖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려고 오긴 왔는데 의욕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 처참한 거죠. 그 청년들을 모아서 근데 얘네들이 맨날 PC방만 했기 때문에 PC를 잘 다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청년 마을 심부름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거지 생활하다가 정상적인 알리바바 직원이 돼서 시골로 간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별것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중간 도매상에게 도매치기로 헐값에 물건을 내다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직접 알리바바 사이트에 물건을 직거래를 시켜줘요. 할아버지가 그거 못하잖아요. 사진 찍어서 뭐 등록시키고 전자결제하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 친구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중간 도매상에게 넘기던 것보다 4배, 5배 높은 수익이 생겼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부자가 됐네. 이 청년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할아버지 다음 주에 손자 생일인데 선물. 그거 할아버지가 선물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그거 어디서 해줘요? 알리바바 가서 대신 주문해줘요. 할아버지 돈 벌어주고 그 돈 갖고 다시 알리바바에서 돈 쓰게 해줘요. 그 선순환이 됐어. 선순환이. 그 월급을 다 주고도 남을 만큼 알리바바는 결국은 다 윤택하게 됐는데 지금 100만 명을 양성해서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인데 유럽 여자들은 결혼만 하면 뚱뚱해져요. 그래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 사례예요. 버스 정류장에 여기 옆에 저울을 달아놨어요. 여기 앉으면 68kg.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뜻이죠. 이분은 지금 굉장히 자신 있어서 앉은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조금만 더 진화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도시 그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례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이러한 철학과 이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모델링의 방법론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데 한번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교육에 접목하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 아이디어를 갖고 복지, 뭐 스마트 시티, 마이스 산업, 뭐 여러 가지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는 것이 우리들의 혁신이에요. 혁신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한번 교육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육에 적용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부터 찾아야 돼요. 본질에 접근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 중에 이걸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학생들이 자꾸 죽는데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청소년 공부 시간 세계 1위, 일하는 시간 세계 1위, 노동빈민국 세계 1위, 행복지수 꼴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과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기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불행하대요. 도대체 저 초등학생 애들이 뭘 아는지 설문지에 답변을 저렇게 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불행하대. 불행한 게 왜 불행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대학생의 87%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바꾸고 싶대요. 대학을 갈 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자기를 맞췄어요. 회사를 가는 것도 똑같아요. 직장도 남들이 보기에 번듯하고 멋있고 이런 직장을 선택했어요. 갔더니 적성이 안 맞아서 이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54%나 돼요. 반 이상. 삼성의료원 사회정신건강연구원에서 한국 성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6%가 꿈이 없다. 개뿔, 꿈은 무슨.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74% 자아정체감 폐쇄군. 자아정체감 폐쇄군이라고 하는 질병은 뭐냐? 자기의 적성, 능력, 소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유형. 우리의 74%는 자기의 적성, 능력, 소질과 상관없이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요. 돈 벌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승진하고 이러면서. 전하진 의원님이 자아실현이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본인의 행복을 추구해 살아야 되는데 교육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연령대에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교육으로 똑같이 교육시키고 똑같이 평가해서 성적이 좋으면 너는 똑똑한 놈, 너는 도태된 놈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를 모르는 우리 연세대학교 4학년 아이들 4년 내내 뭐 하고 있냐? 스펙 쌓기 하고 있어요. 스펙 쌓기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스펙 쌓기예요. 진정한 나를 알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등 돌리고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요.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몰라요. 대학 4학년이 돼서도. 직장을 가서도 모르고 심지어는 정년 퇴임을 해서 몰라요. 스펙 5종 세트, 7종 세트, 9종 세트에 성형수술까지 있어요. 건국 이래 최대의 스펙으로 무장한 지금의 청년들 대기업 인재
담당관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건국 이래 최대 인재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열정 없고 특색 없고 도대체 넌 누구냐? 4년 내내 똑같이 스펙 쌓기 해갖고 들어온 이 아이들 모두가 한 줄로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360도로 달려가고 각자의 목표는 저 멀리 있는 큰 원,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서로 연합하여 집단 지성을 이루는 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인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인간의 70%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고 죽는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또 다른 평범함에 그칠 뿐. 강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해라. 그게 프로가 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강점 하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 과목을 다 잘해야 서울대를 가는 우리 문화, 노벨상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강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교육에서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디스커버를 해야 돼요. 디스커버를 해야 디벨롭을 하는데 이 디벨롭이 10년이 걸려요. 1만 시간의 법칙. 김연아가 6살에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금메달 딸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박지성도 그랬고 다 그래요. 이 10년의 기간을 우리는 사실 허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탁월함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평범함을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요. 그 디벨롭을 한 다음에 드림, 디자인,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디보트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디벨롭 하는 단계까지의 이 연령대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요때까지인데, 이때에 이 아이의 의사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부모가 갖고 있고 아이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끌고 나가는 그 길에서 이 연장선상에서 중학생이 되면 궤도를 못 바꿔요. 그냥 가야 돼. 제가 이런 특강을 비전 페스티벌 고등학생한테 가면은 메일이 쏟아져요. 교수님 저는 정말 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엄청 제가 두들겨 맞을 거예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가 타고난 재능과 소질이 뭔지를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알 방법이 없네요. 국민교육 현장에도 나와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교육의 지표로 삼기로 해놓고는 왜 여태까지 모르냐고요. 자, 진단을 해야 맞춰지죠. 다름을 알아야 맞춰주죠. 다름을 모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그 다름을 알기 위한 방법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던져보면,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리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버추얼 월드로 옮겨놔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저장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이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가능해요. 간단한 시범 사례 하나 해볼게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4층에 가면 디키디키라고 하는 놀이터가 있는데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예요. 여기는 놀이 구획이 기획이 돼 있어. 여기는 아이들이 신체 놀이, 신체의 재능과 관련된 거, 여기는 그림 그리는 거, 여기는 음악 놀이, 여기는 사회성, 여기는 수학, 이렇게 조언이 다 달라요. 이렇게 기획된 데에 유치원 애들을 2시간 동안 풀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애는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가 금방 다시 일로 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이 패턴이 보이는데 애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가 여기 갔다가 다시 열로 왔다가 여기에 쭉 오래 있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생긴 되게 넓은 공간인데 팔찌를 지었어요. 이 팔찌는 위치 추적을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얼마 머물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 아이의 좋아하는 성향이 뭔지를 찾아내요. 그럼 이 아이의 어릴 때는 좋아하는 성향과 타고난 재능이 비례하는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흥미도와. 자, 이것이 첫 번째 시도고,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제주도에 리조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14가지의 존이 있어요. 이 존을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위치는 당연히 추적되는데 뭘 달았냐면은 머리에 사람 감정에 따라서 귀가 움직여. 아, 나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고양이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야? 한번 해봐. 내가 준비해왔어. 너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움직여? 이 귀가 움직여요. 서로? 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움직이면 완전 흥분한 흥분해. 아 귀여워. 냄새 좋아.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좋아. 한번 먹어봐. 내가 맛없게 먹어도 맛이 난다고. 이게 완전 이거 좋아하는 상태야. 그냥 여기 먹으면 얘가 움직여서 그게. 안 멈춰. 아이고, 그렇게 조용해. 자, 펀한데 한번 더 해볼 사람. 저거의 정밀도가 100%냐라고 하면은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충분히 의미 있는 뉴로 센서의 현재 기술이에요. 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저걸 애들이 끼고 아까 그 놀이터를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뭘 할 때 가장 재밌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데이터예요.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유치원에 가면은 재능과 관련된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능을 8가지로 구분했는데 인간의 재능이 수천 가지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재능은 이 지능과 뿌리가 같아. 이거는 이거에 같은 유형이야. 그래서 그룹핑을 했더니 8가지가 나왔고, 통계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이 중에 2가지 또는 3가지를 잘해요. 전체를 다 잘하는 사람은 신이거나 미쳤거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해야만 서울대를 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 하다 보면은 평범함에 그쳐요. 그러니까 그 2-3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4살 때, 5살 때, 6살 때 할 수 있다. 영재발굴단 2016년 10월 14일 분량에 4살의 비밀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20년 동안 영재발굴단에서 촬영을 했는데 선행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발현되는 시점이 4살 전후에 막 나타나요. 그걸 엄마가 못 봐. 재능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많은 데이터를 받으면 판단을 못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하다가 나중에 에이, 학교 가면 알겠지 하고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대학 갈 때까지 몰라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문을 해주면서 했던 2가지 프로젝트인데, 3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이게 홀로그램인데 인공지능 스피커 알죠? 요즘 누구 뭐 이런 거. 이 누구가 사람 말을 알아먹거든요. 이게 지금 자빠졌네.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로 생각하시면 돼. 애 유치원 갔다 오면 얘가 말을 걸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시간을 알거든요. 지금이 2시, 3시인데 누군가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용훈인데 너 누구니? 나 용훈이야. 그러면 유치원 갔다 왔니? 물어봐요. 그래. 오늘 유치원에서 뭐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뭐 할 때 제일 신났어? 오늘 뭐 할 때 가장 힘들었어? 이런 걸 막 물어봐. 그걸 다 받아들여요. 인공지능이 그 키워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라는 그 명사와 좋아한다, 싫어한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이런 형용사 부사를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쌓으면 얘가 쌓여요.
그럼 아까 8가지 재능과 관련된 분야에 어떤 쪽에 얘가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고 적극적이고 그것을 많이 말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어떤 걸 굉장히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이게 2년 3년 데이터가 쌓이면 전국에 있는 100만 명 회원을 비교해서 매우 디테일한 빅데이터가 생겨요. 그걸 갖고 아이에게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지금 있는 증명된 기술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사업화를 해볼까요? 경상북도 5세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5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가 21만 8,814명이 있더라고요. 저거는 통계청 데이터예요. 저 아이들한테 저 인공지능 그 아까 스피커가 SK 제품이 49,000원이에요.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미니가 49,000원. 그거를 20만 명한테 다 주면 100억이 들어요. 우리는 저 100억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애들은 이런 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10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SK가 써요. 왜? KT가 써요. 왜? 100억 이상을 버는데요. 자, 21만 8천 명이 회원인데 한 달에 1,000원씩 장기 렌탈로 받아도 이 돈은 원래 회수될 거며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 21만 8천 명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쓰는 돈이 있는데 동화책을 엄청 사보거든요. 장난감을 엄청 사고요. 주말이면 부모님하고 뮤지컬도 가고 어떤 체험학습을 다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요. 그 수익을 21만 8천 명의 회원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데 그 돈이 이 초기 투자 기업 100억을 넘어서요. 이거는 충분히 수지가 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거는 공금을 써서 할 이유가 없어요. 논리와 명분만 제시하면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카카오든 KT든 달려들 수 있는 충분한 매력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본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그다음에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집단지성과 공유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이런 기획력이 이제 교육이든 복지든 스마트 시티든 이런 데서 이루어지면 혁신에 대한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다. 혁신은 100가지, 200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두세 가지만 해서 그게 폭발적으로 일으키시면 돼. 그 킬러 서비스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change is journey, not a destination. 어차피 목표는 계속 바뀌면서 이 과정이 변화와 혁신의 여정이죠. 자, 이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교육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면서 강의를 마칠게요. 우리 아들과 저는 이 인생을 여행을 떠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마지막 끝날 때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내가 조금 이 인생 여정을 일찍 출발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아들을 위해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출장을 갈 때면 출장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난 2005년 동전과 사진과 엄마의 메모와 다 쓴 명함통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출장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에 새벽에 편지를 씁니다. 길게는 막 6장도 쓰고 그래요. 물론 이런 얘기예요. 15년 후에 우리 아들이 볼 걸 상상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지금 힘드니 참고 잘 견뎌라. 미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쓰고 이거를 그 머물렀던 도시에 15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나게 큰 바위덩어리 옆에 땅을 파고 이걸 숨겨요. 저런 바위덩어리 옆에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이 거사를 치릅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신사를 팠어요. 200년 된. 그렇다면 앞으로 200년 뒤에도 안 없어질 거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구글 얼스에 지도를 딱 찍으면 그 위치가 나오고 50m 전부터 사진을 찍어서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여기야.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알제리, 호주, 인도, 대만, 항주, 상해, 서한, 중경, 북경, 일본, 닝보, 메릴랜드, 워싱턴 14군데 숨겨놨고요.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대학 갈 때까지 이 속도면 30개 정도는 숨길 수 있어요. 일부러 가지 마라. 배낭여행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해서 혹시 출장을 다 대도시들인데 거기에 가면 저 지도 위치에 한번 가볼래? 아마 그 바위가 없어지지 않은 한 있을 것 같아. 그때 너 나이 30일지 25일지 모르겠지만 힘들다면 그 안에 써 있는 아빠의 편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기 바란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 마음과 또 글로벌리 살아갈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게 토속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들과 같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고 싶고 그 알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딱 이제 한 55분 강의했는데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잘 안 하시던데. 있으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영상물에서 지워주세요. 창피하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인연이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